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지독한 경제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1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 자체만 보면 그저 조금 비싸진 여행 경비 정도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평온했던 2010년대 평균인 1,100원대와 비교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무려 30% 이상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 공포의 숫자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30%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먹은 식탁 위의 빵과 계란,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하나까지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강제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을 소리 없이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전광판의 붉은 숫자는 마치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증권과 객장의 사람들은 이제 한숨조차 쉬지 못한 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며 명동의 환전소 앞에는 불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환율 상승은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며 원재료 값은 2배로 뛰었는데 판매가는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 늪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이자 부담이라는 채찍이 되어 평범한 직장인들의 등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환율은 1,600원을 넘어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암흑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모든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 일시적인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체력은 급격히 고갈될 것입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에 손을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는 지난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았지만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을 기점으로 그 달콤한 꿈에서 강제로 깨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장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이제는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그 연결고리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는 자원민족주의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히 자원값이 오르는 문제를 넘어 공급망 자체가 파편화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더 이상 경제 논리가 아닌 안보와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공장들은 멈춰서고 부품을 구하지 못한 관리자들은 매일 밤 해외 거래처와 전쟁 같은 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는 제때 오지 않는 컨테이너 대신 먼지만 쌓여가고 항구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화물들이 산처럼 쌓여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안개처럼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20년대 초반까지 해도 세계 무역 비중은 전체 국내 총생산의 60%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50% 이하로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생산 효율성을 포기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를 외치며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십수년간 쌓아온 효율적인 시스템을 단 1개월 만에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협을 통해 다시 교역을 재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정치적 지형에서 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블록 경제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적응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 기술의 주도권까지 놓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변방으로 밀려나는 처절한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대홍수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바뀐 지형 위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인 저비용 대량 생산이라는 안경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결국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이 홍수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지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격이 실물 경제의 모태가 되는 나프타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나프타는 석유를 정제해서 얻는 물질로 우리가 입는 옷과 신발, 그리고 비닐과 플라스틱 등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을 만드는 기초 원료입니다. 국제 유가가 145달러라는 것은 2022년 러시아 전쟁 당시의 120달러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은 수치로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유가가 낮았던 시절 나프타 가격은 톤당 500달러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000달러를 넘나들며 모든 제조업의 원가 구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면 봉지 하나부터 자동차 타이어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다는 공포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이미 금값보다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의 파이프라인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그 흐름은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고 오히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로운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땀방울은 더욱 무거워졌고 원가 절감을 위해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는 사무실에서는 찌든 땀 냄새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프타 가격의 폭등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비료와 포장재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은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마트의 채소 가격이 수배로 뛰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옵니다. 쉽게 말해 유가 상승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에너지가 독으로 변해 온몸에 퍼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국제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급락하는 것이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가 대공황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으로 이는 우리 경제의 모든 시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유가가 140달러 선에서 장기간 횡보하며 우리 경제가 고물가에 서서히 적응하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만성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체질 개선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어쩌면 새로운 산업 구조로 가기 위한 산통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무기가 된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자원이 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탓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수년간 믿어왔던 효율 중심의 경제학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필요한 때에 맞춰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오는 저스트인타임 방식이 최고의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재고를 쌓아두는 저스트인케이스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고 관리 비용과 금융 비용을 발생시키며 물가를 구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기업들의 평균 재고 보유 기간이 14일이었다면 이제는 최소 60일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고를 4배 더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이 창고에 묶여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기억의 자금줄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창고마다 가득 쌓인 박스들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을 지키고 있으며 관리자들은 유통기한과 보관 비용 사이에서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창고 안의 서늘한 공기는 기업들의 얼어붙은 자금 사정을 대변하는 듯하고 먼지 쌓인 상자들은 한때 찬란했던 효율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늘어난 업무량에 지쳐가고 경영진은 불어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인력 감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고 축적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고금리와 맞물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재고를 쌓기 위해 돈을 빌린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경제는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동력을 빨아들이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기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첫째로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이 재고 비용을 상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술 혁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둘째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하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 셋째는 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지만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배급제와 유사한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로 변질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처절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혼돈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자산의 종착역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달러조차 이제는 양날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착각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달러를 보유했던 이들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만 침몰하고 있었기에 달러라는 구명 보트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의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가 독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사이익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불타는 건물 안에서 가장 늦게 타들어가는 방에 들어앉아 안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미국 국민 한 사람당 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은 이미 파산 상태여야 하지만 기축통화라는 지위 하나로 버티고 있는 종이성에 불과합니다. 지폐 한 장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평소에는 신뢰의 소리였다면 이제는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경고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금고 안에 가득 쌓인 달러 뭉치에서 풍기는 특유의 잉크 냄새가 이제는 향기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악취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장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전광판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진행 중이며 정장을 차려입은 뱅커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가치의 기준점은 사라지고 전 세계는 유례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 재무부가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채 발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달러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통해 달러 가치를 억지로 방어한다면 전 세계 중소국들은 도미노처럼 파산하며 그 여파가 결국 미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나리오 사이에서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금이나 다른 대안자산을 확보하기에는 이미 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보루가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위기의 가장 아픈 단면은 사회의 허리가 끊어지고 부의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데이터는 표면적으로 인공지능 혁명과 생산성 향상을 말하며 화려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의 자산가와 대다수의 빈곤층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전체 주식 자산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과거 1920년대 대공황 직전의 자산 집중도와 비교해 보아도 지금의 수치는 훨씬 더 기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는 물가가 10% 오를 때 자산가는 주가 상승으로 자산을 20% 불리지만 자산이 없는 서민들은 소득의 30%가 고스란히 물가에 증발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 내내 땀 흘려본 월급은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고 남은 것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초라한 저녁뿐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에는 여전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지만 바로 옆 시장 골목에서는 단돈 1,000원을 아끼려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노인의 한숨소리가 가득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만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는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가족의 흐느낌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고통은 사회적 분노를 축적시키고 이는 결국 정치를 극단주의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논리적인 경제정책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겠다는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가 분대정책을 강화하려 해도 이미 세수는 줄어들고 국채 발행 비용은 치솟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회적 갈등이 폭동이나 내란 수준으로 번지며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을 아예 멈추게 하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온 부의 이익을 전국민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로 연결하여 사회 안전망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득권의 거센 저항과 제도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남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탱하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자산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공식이었던 열심히 적금 붓고 아파트 평수 넓히는 방식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난 낡은 전략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자산 배분의 핵심은 금 20%와 채권 30%, 그리고 주식 50%의 비율을 유지하며 시장의 파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은 가치가 8배 이상 상승하며 자산을 지켜낸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지금처럼 화폐의 신뢰가 무너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국가조차 통제할 수 없는 최후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손에 쥔 금괴의 묵직한 무게감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이 줄 수 없는 원초적인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의 감촉은 마치 수천 년의 역사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증명하듯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경제 지표들은 매일같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요동치지만 금고 구석에 놓인 노란 금빛은 변함없는 침묵으로 주인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자산의 다변화는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생존 확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채권은 정부의 약속을 사는 것이고 주식은 인류의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금은 인류의 불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여 개인의 자산을 통제하려 할 때 이러한 실물 자산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줄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측해보자면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며 실물 자산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흐름입니다. 반대로 기술혁명이 모든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어 다시 저물가 시대로 회귀한다면
주식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은 파멸로 가는 지름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험난한 항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을 이기려 드는 오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겸손함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웃는 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숫자의 이면을 읽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포식자와 먹잇감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드디어 1% 성장의 늪을 지나 2% 고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누렸던 고도 성장의 화려한 유산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고 우리는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터널이 깊고 어두울수록 그 끝에서 마주할 빛은 더욱 찬란하고 강렬할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도시는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진통은 낡은 경제체제가 죽고 새로운 디지털과 지경학적 질서가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산통입니다. 공기의 냄새가 바뀌고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처럼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변장하고 찾아온 기회였음을 역사는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은 이 통찰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실천적인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의 대책이나 기업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읽어내는 여러분 자신의 날카로운 시각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서서히 도태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시대에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멈추지 않는 학습과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지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